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경제 산업 파트 시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죠? 9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먼저 한 번씩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부 첫 세제 개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등등의 주요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시중은행, 우리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의 저원가성 예금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면 우리 수십 출금하는 보통 예금 잔액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업 얘기인데요. 현대차, 현대자동차 그룹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요 2% 중반대는 갈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상반기 생각보다 견조했어요. 그 다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8월 달도 또 자이언트 스텝 금리를 0.75%나 올리는 엄청난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한 차례 단행했습니다. 이후에 또 일어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6월달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이제 전체 소비 관련된 자료들이 발표됐는데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0.9% 감소하기 시작했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좀 줄이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 자 커버 스토리에서 우리 집중호우 얘기했죠. 폭우 때문에 밥상 물가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 가격이 지금 가뜩이나 조만간 이제 추석도 있는데 또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30년 만에 대중무역수지,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으로 뭐다? 지금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물가도 있지만 무역 적자도 큰 이슈죠. 우리는 항상 무역 흑자만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설마 우리나라처럼 수출 강국이 무역 적자가 되겠어?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큰 변화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무역을 맡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이란 것은 중국과 교역을 하기 시작한 이래로라고 봐도 되겠죠. 지금 중국과 30년 지금 이제 그 수교된 지 30년이니까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지금 엄청 심하다. 사상 최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물가가 오르면서 우리 물가를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치킨 가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치킨 가격이 일반 치킨 가격이 이제 2만 원 그리고 배달비까지 하면 최고 한 3만 원까지 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대형 마트들이 지금 값싼 치킨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프랜차이즈 치킨과 이제 대형 마트 치킨과의 치킨 전쟁 얘기까지 하면서 경제 산업 부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네요. 윤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핵심은요, 감세입니다. 역대급 감세다. 그래서 대기업 부자 감세 논란도 지금 있긴 해요. 자, 내용 간략하게 보면은요, 우선 국세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인데 그 중에 이제 법인 관련된 법인세 과세 구간 낮췄습니다. 우선 세금 낮췄고요. 과세 구간을 우선 단순화했고 최고 세율도 25%에서 22%로
지금 낮춘 상황입니다. 3%포인트 세금 낮췄다. 법인세.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도 우선 세율은 2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0.6에서 6.0까지 종부세가 부과가 됐었는데 이게 확 낮아졌어요. 0.5에서 뭐 최저 세율은 뭐 비슷하죠. 0.5, 0.6인데 최고 구간이 6.0에서 2.7까지 낮아졌습니다. 0.5에서 2.7. 이렇게 이제 높은 세율이 낮아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주택수 기준이 아니라 일원화시켰죠. 집값 기준으로. 과거에는 이제 집값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고 집값이 높으면 세율이 더 올라가겠죠. 또 같은 전체 집값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친 집값이 뭐 20억이다 30억이다 할지라도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 기준은 없앴고, 아니 주택수 기준은 없앴고 다 집값 기준으로만 합쳐서 전체 집값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 2, 3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종부세 매기는 시작점, 기본 공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본 공제를 11억에서 12억. 그래서 공시지가 12억이 안 되면은 종부세를 내지 않죠. 그죠? 실제 시세는 뭐 한 15억 이상이라고 봐야겠죠. 그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종부세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세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소득세죠.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은 대부분 소득세를 내니까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금 조정하면서 이것도 감세해놨습니다. 뒤에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밖에 이제 증권에 대한 금융투자 소득세를 걷겠다고 했는데 이거 우선 2년 유예했고요. 상장 주식 팔 때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주식은 세금 안 낸다라고 하지만 이제 금액이 크면 세금 냅니다. 그 기준이 100억입니다. 100억으로 상향했어요. 100억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세금 낸다. 자, 일반인하고 큰 관련이 없겠죠. 자, 이와 같은 전체적인 내용. 핵심은 증세 없었죠. 다 감세입니다. 대대적인 감세.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로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합리적인 적정한 세금 제도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우선 감세 규모가 향후 5년간만 보더라도 13조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여당은 이제 정부 쪽이니까 세제 정상화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당은 보면은 부자 감세다. 소득세 주는 건 크게 없는데 법인세 주는 금액과 그리고 이제 종부세 주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 국민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소득세 구간을 보면은요. 이쪽에 이제 돈 많이 버는 8,800만 원 이상 쪽에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변화가 있냐? 자, 좀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 보면은요. 과표 기준으로 과표라는 것은 이제 내 연봉이 있지만 세금이란 것은 순수익에 대한 에서 내는 거예요. 내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연봉에서 뭐 이것저것 다 빼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카드값 또 일부 그리고 뭐 그 밖에 각종 공제 다 빼고 남은 이제 순수익의 기준이 과표라고 합니다. 그 순수익 과표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 순수익이 1,200만 원까지다. 원래 6%부터 났어요. 6, 15, 24, 35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1,200만 원이 아니고 1,4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그 이상이면 4,600까지 15였는데 4,600이 아니라 이제 5,000까지. 그리고 이렇게가 가장 크게 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뭐 조금 덜 낸다. 소득세가 조금 줄었다. 뭐 큰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해봐야 뭐 200만 원에 이제 6%니까 뭐 12만 원
그죠? 1년 소득세가 12만 원, 그럼 한 달에 10,000원 꼴이고 5천만 원이 돼도 한 달에 10,000원 꼴에다가 400만 원에 15% 하면은 6만 원인가요? 60만 원. 그죠? 400만 원. 60만 원. 60만 원. 그 어차피 나누면은 뭐 한 달에 5만 원 꼴. 5천만 원이라고 해도 합치면 한 6만 원. 월 6만 원 정도 세금이 주는 꼴이네요. 그죠? 월 6만 원. 자, 이렇게 세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요. 은행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만 뭔가 좀 은행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바로 이 저원가성 예금 이탈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은행들이 영업이익이 막 많이 증가했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는 많이 올렸는데 예금 금리는 조금밖에 안 올리니까 은행이 먹고 사는 예금과 대출의 마진 차이, 이 예대 마진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자, 근데 또 하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원가성 예금도 이탈하면서 이 은행들이 결국 예금 금리도 좀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수익성이 조금 악화될 여지가 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중은행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저원가성 예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면은 보통 예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입출금으로 돈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그 일반 생활비나 이런 거 관리하는 일반 보통 예금 통장, 그죠? 거의 이자 없는. 그래서 이제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합니다. 원가가 별로 들지 않는다. 이거 관리하는데 원가 별로 들지 않는다. 이게 6월보다 지금 7월 38조나 감소한 걸로 통계가 잡혔고요. 역대 지금 최저치입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이 보통 예금에 돈을 안 둔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어디로 이 돈을 옮겨두느냐. 보통 예금 이자 별로 안 주니까 뭐 연 0.1% 뭐 이렇게밖에 안 주니까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고금리의 파킹 통장, 뭐 2% 이상 주는 파킹 통장들도 많이 생겼죠. 하루만 놔줘도 연 2%씩 준다. 그러면은 보통 예금 연 0.1%가 훨씬 낫죠. 그리고 아니면 뭐 1, 2년짜리 정기 예금이나 적금들도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예금 금리 한 3%대까지 있고요. 적금도 한 5%, 6%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 통장에 돈을 안 두고 이런 쪽으로 돈이 옮겨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더욱더 가속화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미국 기준금리도 올라갈 거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자, 저원가성 예금, 금리가 연 0.1% 수준인 보통통장, 요구불 예금, 그리고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예금, MMD, 뭐 MMF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저원가성 예금이 은행한테 상당히 좀 좋은 수익원이에요. 여기에 돈 맡긴 거에 대해서는 이자를 별로 안 줘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아주 저원가로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이 마냥 좋아지는 것은 이제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저원가성 예금이 줄어드는 게 다른 또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 시중은행의 저원가성 예금 줄어드니까 이제 시중은행이 이 저원가성 예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돈이 딴 데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 금리를 첫 번째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금리? 정기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돈의 이탈이 다른 데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제2금융권과 시중은행, 제1금융권 간의 예금금리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줘서 자금을 조달했던 제2금융권, 상호저축은행, 증권, 카드 이런 쪽에서 자금 조달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또 하나는 일반 기업까지, 카드사 일반 기업까지 좀 자금 조달 위험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은행에 예금이 별로 안 들어오면 은행은 결국 은행채를 발행합니다. 좀 고금리 은행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일반 기업이나 카드, 캐피탈 이런 쪽에 이제 채권을 투자했던 그런 자금들이 고금리 은행채로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일반 기업이나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 이거는 우선 얘기만 나오고 있고 이게 본격화된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지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뭐가 생기면은 그게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현대자동차 10년 만에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다. 최대다. 자동차 판매 대수는 감소했어요. 근데 고마진 차량, 뭐 제네시스, SUV 이런 마진 높은 걸 많이 팔았고 또 하나는 환율의 영향도 매우 크죠. 지금 환율. 수출을 많이 했는데 1,100원, 1,200원대에서 수출했던 게 지금 1,200원, 1,300원대니까 훨씬 더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우선 판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류 대란도 발생했죠. 뭐 중국에, 그죠? 상해 이런데, 그리고 뭐 유럽 쪽, 우크라이나 이런 쪽 물류 대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대 영업이익으로는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거의 3조가 영업이익으로 나왔고요. 과거에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도요타나 이런 주요한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현대차가 뜨기 시작한 2010년 초반 그때 이제 2조 5천억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경신해서 3조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또 한 번 점프하는 계기죠. 이때 이제 2010년대 이때는 현대차가 국내 내수용 차만 파는 차다. 이런 거에서 글로벌 차 회사로 도약하기 시작한 첫 계기였고 이제는 이제 확실히 브랜드 인지도를 굳혀가면서 전기차 판매, SUV 판매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9.2%. 제조업인데 이 9.2%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워낙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영업이익률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보통 뭐 한 3%, 4%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거기에 비하면 9%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자, 주요 원인들 보니까 SUV, 고급 세단, 뭐 제네시스 말하는 거겠죠. 전기차, 아이오닉, 뭐 이런 마진율 높은 차량을 많이 팔았고 고환율. 우리나라 환율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은 달러로도 많은 원화를 가질 수 있으니까 현대차가 싸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겠죠. 환율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래서 고환율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잘 팔린 거는 우리나라는 제네시스, 미국은 산타크루즈나 투싼, 산타페가 잘 팔렸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2분기는 사상 최대였는데 그 이유는 조금 뭐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완성차 생산은 좀 많이 증가할 거다. 반도체 부품 수급이 좀 개선될 거기 때문에 완성차 생산은 좀 개선될 건데 근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고 미중 간 대결 구도 계속 심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원가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이네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올해 2% 중반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방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좀 성장률 하향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계속 긴축 정책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내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2% 중반대 예상한 가장 큰 이유가 상반기에 3% 가까이 2.9%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다면은 정부 전망치인 한 2.6% 정도는 달성하겠다라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 시나리오가 국내 소비는 그래도 조금 견조하면서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해외의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한 2.6% 가지 않을까. 그렇죠? 내년에는 많이 낮아질 거다. 그 이유가 첫 번째, 가계 소비가 우선 물가 상승 때문에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내년에 본격화 될 거고요. 또 이제 각국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로 인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조금 낮춰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 얘기네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또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금리가 역전됐어요. 원래 금리, 그 돈에 대해서 이자 쳐주는 돈의 가격은요, 나라가 좀 신흥국이고 그럴수록 돈에 대해서 이자를 많이 쳐주고 선진국일수록 돈에 대한 이자를 적게 쳐주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미국 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더 높았어요. 미국이 더 선진국이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자, 미국이 두 번째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금리를 올릴 때는 0.25 정도 조금씩 올려야지 경제에 큰 충격이 없는데,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0.5%포인트 올리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 빅스텝을 단행했죠. 이것도 엄청 큰 거예요. 0.5%포인트 올리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두 번씩이나 지금 0.75, 그러니까 두 달 합쳐가지고 1.5%를 올린 거죠. 그래서 2.5%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25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죠. 금리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자, 1980년대 초 이후로 나타난 아주 강력한, 뭐 한 40년 만에 나타난 긴축 정책인 거죠. 금리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 40년 전에는 볼커 의장, 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냐. 40년 전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8.5%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금리를 높이 올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물가는 잡혔어요. 금리를 저렇게 올렸으니까, 8%씩 올렸으니까. 근데 오랜 기간 경기 침체를 맞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금리를 너무 과격하게 올리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고,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높아서 또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가뜩이나 그런 거 있는데 지금 과거에도 이런 사례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 금리를 또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라고 해서 지금 갈등이, 긴장이 뭐 많이 되고 있겠죠. 각국 금리들 좀 살펴보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는 2.5까지 올랐죠. 0.75 두 번 올렸고, 여기서 지금 한 차례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얼만큼? 0.5에서 0.75만큼. 그리고 계속 지금 올해 한 두세 번, 많게는 한 두 번, 많게는 한 세 번 정도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금리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죠. 지금 계속 올라갈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 번 더 올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뭐 물가 데이터나 전망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음 회의에서도 커다란 또 다른 인상, 큰 또 다른 인상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나라들 전부 다 금리 상승 압박이 있습니다.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환율 문제도 있죠. 자금 유출 우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국과 미국이 금리 역전되면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 지금도 이제 좀 더 높은데 앞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려서 그러면은 미국이 안전한 나라이면서 금리도 높아. 보통 이제 안전한 선진국들은 금리 낮은데 안전하면서 금리 높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죠. 각국의 자금들이 다 유출될 거예요. 각국에 들어와 있는 달러 자금들이 다 유출돼서 미국으로 갈 겁니다. 그럼 각국의 달러가 부족하니까 각국들의 환율이 급등하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역대 최고 환율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 중인데 더 크게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금리 역전되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달러 자금들이 국내에서 다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다분하죠.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6월 소비자 국내 소비네요. 국내 소비 0.9% 감소. 자, 감소가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24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라고 합니다. 자,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요. 자, 3월 0.7% 감소, 4월 0.3%, 5월 0.2%, 6월 0.9%까지 1%로 아직 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4개월 연속 감소는 본격적인 감소 추세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97년 IMF 사태 이후로 4개월 연속 감소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아직 조금 괜찮게 보는 게 뭐냐면은 소매 판매액이잖아요. 가게에서 물건 판 거, 식료품 등 물건 판 거는 이렇게 4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의 지출, 소비라고 하면은 소매 판매도 있지만 서비스 지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 말고 우리가 외식하는 거나 숙박하는 거, 재화, 물건 사는 거 말고 이런 서비스 판매는 아직까지 플러스 상태예요. 아직까지 견조하다. 그래서 전체 소비는 나쁘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비가 그래도 크게 줄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한 2% 중반대에 예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내년은 더 심해지겠죠. 향후 경기는 불확실성이 크다, 위험이 더 크다,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해외발 성장 둔화, 경기 침체 이런 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수출 경기에 지금 계속 잠재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잠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폭우 영향으로 밥상 물가가 초비상이다. 밥상 물가. 주요 이제 농수산물 가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유류 가격, 석유 관련된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비가 올라왔고, 그죠? 뿐만 아니라 뭐 비료 가격 같은 것도 많이 올랐죠. 거기에 지금 이번에 폭우까지 내리면서 작황이 안 좋아지고 피해가 컸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까지 껴있기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자, 농산물 침수 피해로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지역이 880헥타르 정도, 가축도 9만 마리 정도가 폐사했네요.
도매 가격 오른 거 보면은 지금 주요 물품 중에 우리 김치, 당근은 무배추, 배추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 올랐고요. 무 같은 경우도 한 45% 이상 올랐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성수기인 추석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물량 확보 경쟁이 더 심해지면서 가격 상승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부터 정부가 이 비축 물량 가지고 있는 정부의 물량들을 더 공급 확대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농산물 할인 쿠폰 또 발행했죠. 그래서 우선 할인 쿠폰 같은 경우는 한 650억 정도 발행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할인 쿠폰 뭐 농수산물 뭐 농산물인가요? 농산물 할인 쿠폰 뭐 30%, 수산물 20%, 그 밖에 이제 재래시장 상품권 등을 이렇게 팔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사람들 소비를 이제 싸게 할인 쿠폰을 샀으니까 소비를 더 자극해서 오히려 시장 가격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가격이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물량을 풀었는데도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번 추석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번 그랬죠. 주요 이제 그 농산물, 과일 가격하고 고기 가격들이 추석 때 뭐 폭등했었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무역 관련된 얘기네요. 30년 만에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으로 지금 적자입니다. 전체 무역 수지 적자도 역대 최고예요. 자, 제가 지금 무역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의 큰 발목을 잡을 거다. 적자 폭이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8월 10일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한 230억 달러, 그리고 7월까지 누적 적자의 150억 달러가 이 통계 작성 후 최대 금액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베트남 뭐 이런 데가 무역에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특히 뭐 중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 그죠? 그 중에 중국이 최대 교육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4개월 연속으로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7월까지 3개월은 적자였고요. 8월도 적자가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들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 보면은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 급증하고 있고, 중간재들도,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들도 중국의 기술 개발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성장 속도, 기술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중간재 수입도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했던 품목 중에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LCD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수출 감소하고 있고, 관세 인하까지. 그래서 계속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은 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흑자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망,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기술력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판 커진 치킨 전쟁. 치킨 가격들이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를 중심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아주 값싼 치킨들 내놓으면서 치킨 전쟁이 일어났죠. 소비자는 이 싼 마트의 치킨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는 당혹해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의 대형 마트들의 초저가 치킨 공세. 뭐 당당 치킨, 6,900원짜리 당당 치킨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지금 저가 치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 12년 전에는 대형 마트들이 이렇게 싼 치킨들, 뭐 한통 치킨이 그때도 뭐 그랬죠. 뭐 싼 치킨 5,000원, 7,000원짜리 치킨을 내놨을 때는, 그때는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비해서 너네가
시장을 다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비판이 컸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고물가 시대고 프랜차이즈 배달비까지 해가지고 뭐 치킨가격 최대한 3만 원까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론이 등을 돌렸죠. 대형마트들을 응원하는 쪽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에 마트들이 큰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경제 조금 내용 많았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사회 환경 파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